자, 요거 한번 같이 볼게요. 174쪽에 있는 두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 A하고 B가 지금 둘 다 똑같이 I의 세기로 위로 흐르고 있고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X는 들어가는 자기장의 형태, 점 찍힌 건 나오는 형태인데 A에 의해서 B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R만큼 떨어져 있고 I만큼의 전류가 흐르고 있으니까 R분의 I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요거를 B라고 합시다. 교재에 그렇게 나와 있죠. 얘를 B라고 하라고. 얘를 B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는 어때요? 지금 똑같이 얘도 R만큼 떨어져 있고 I만큼 흐르고 있는데 방향이 반대니까 우리 물리학에서 방향이 반대면 부호를 바꿔주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 쓸 수 있겠어? 마이너스 B라고 쓸 수 있겠네. 그럼 P에서 느껴지는 자기장은 A로 인해서 느껴지는 B, 그렇죠? 그리고 B로 인해서 적용받는 마이너스 B 하면 0이 되네요. 상쇄가 돼서 아무런 자기장도 영향도 받지 않아야 되겠지 얘는, 그렇죠? 그 다음에 요 Q점을 한번 볼게요. Q점은 먼저 A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면 A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냐면 하나, 둘, 셋, 3R만큼 떨어져 있고요. 똑같이 자기장은 I니까 얘는 얘랑 B랑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 되냐면 3분의 1 B 정도 되겠네요. 방향은 플러스고요. B에 의해서 받는 자기장의 힘을 봤더니 R분의 I네요. 그러면 B라고 할 수 있겠죠? 두 개가 더해져야 되는 거잖아, Q는. 그래서 Q는 3분의 1B 더하기 B 해서 3분의 4B만큼의 자기장의 영향을 받을 거고. 마지막으로 R 한번 볼게요. R. R도 A도 B도 다 들어가는 자기장의 형태만 있으니까 A 먼저 계산을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4R분의 I니까 얘는 4분의 1B라고 쓸 수 있을 거고 B에서 작용되는 거는 2R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2R분의 I는 2분의 1B. 그래서 전체 R에 작용하는 자기장은 2분의 3B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아니지? 4분의 3이지? 4분의 3이라고 쓰겠죠. 뭐 계산하는 게 복잡하진 않죠? 근데 이건 되게 좀 단순화해서 만든 거고 이제 문제로 풀게 되면 이 전류의 값이 바뀌고 또 전류의 방향도 바뀌고 거리도 좀 더 다양하게 나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방향하고 어디로 들어가는지 나오는지 그리고 전류의 방향 그리고 자기장의 값을 계산하는 R분의 I 값 요것만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75페이지를 봤더니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도 나와 있네요. 자, 직선 도선에서도 자기장이 흘렀던 것처럼 원형으로 전류가 흘러도 자기장이 형성이 되겠죠. 그럼 당연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직선 도선에서 전류가 흐를 때도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자기장이 셌으니까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도 자기장이 중심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자기장이 세질 거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겠죠. 똑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중학교 때 이런 그림 한번 그려봤었을 것 같아. 이게 커다란 종이라고 한번 해보고요. 전류가 이렇게 밑에서 올라와서 여기를 뚫고 나오는 거야. 뚫고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로 들어가는 거지. 전류의 방향은 위로. 여기서는 전류의 방향이 아래로겠죠? 전류의 방향이 위로.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그러면 자기장, 얘가 곡선이 아니라 원형이 아니라 직선 도선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자기장은 어디를 향해서 나타나겠어요? 여기서는 여기로, 여기서는 여기로, 여기서는 아래로,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이쪽 같은 경우, 왼쪽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지금 아래로 향하고 있으니까 거꾸로, 여기서는 위로, 여기서는 안쪽으로, 여기서는 아래로, 앞에서는 왼쪽으로 향하게 되겠죠. 그럼 위에는 어떻게 되겠어? 위에는 이렇게 수평으로 지나가고 있으니까 말아쥐는 형태로 자기장이 생길 테니까 이거 확장한 거랑 똑같이 아래로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이거 확장해도 똑같이 돼야 되잖아. 점점 커져서 아래로 가나 똑같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형 도선에서도 우리가 처음에 여기에다가 직선 도선 써놓은 것처럼 원형 도선도 비원형이라고 쓰는 것도 똑같이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고요. 자, 그것도 중심에서 원형이라고 안 하고 중심이라고 썼네요. 중심이라고 해도 마찬가지겠지. 중심에서의 느끼는 자기장이라고 생각하면 될 테니까 이 원형 도선의 중심에서 느끼는 자기장. 자, 그래서 원의 반지름분의 전류의 색이 느낀다. 거기 동그라미 좀 쳐주세요. 비중심은 R분의 I에 비례한다. 여기 좀 쳐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도 나오네요.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 솔레노이드가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솔레노이드는 그냥 코일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중학교 때 어떤 거 봤었냐면 코일에 어떤 그 쇠막대기에다가 코일을 감아 놓은 형태도 있을 거고 그냥 이 코일만 감겨 있는 형태도 있었는데 지금 솔레노이드는 그냥 코일만 감겨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도선을 원통 모양으로 촘촘하게 감아 놓은 걸 솔레노이드라고 하거든요. 거기 밑줄 먼저 칠게요. 중심축에 평행하며 세기가 균일한 자기장이 형성 밑줄 쳐주시고 앞에 내부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아까 자석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솔레노이드 내부에서는 중심축하고 어떻게 평행하고 세기가 균일한 자기장이 형성되고 외부 동그라미 치시고 막대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과 비슷한 모양의 자기장이 형성된다. 그러니까 솔레노이드를 그림을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류가 솔레노이드 볼 때 선생님도 자꾸 헷갈리는데 전류의 흐르는 방향을 솔레노이드 할 때는 네 손가락으로 해야 돼요. 그쵸? 왜냐면 전류가 휘어져서 흐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라고 해보면 어디가 왼쪽이 N극이 될 거고 오른쪽이 S극이 될 테니까 여기서 자석하고 똑같은 형태의 자기장이 형성이 될 거예요. 자석하고 똑같다고 보면 되겠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형태. 근데 쌤이 아까 자석에서도 마찬가지로 내부에서는 S극에서 N극으로 자기장이 형성됐다고 한 것처럼 솔레노이드도 마찬가지로 S극에서 N극으로 균일한 자기장이 형성된다. 중심축에 평행하고 세기가 균일하게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된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B 봅시다. B. 전류의 자기작용을 이용한 에너지 전환. 이것도 오른손 법칙을 사용할 건데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석 사이에 그러니까 말굽 자석을 사용을 했는데요. 말굽 자석이 이렇게 있어. 말굽 자석은 말굽 모양으로 생겨서 여기 N극이 있고 S극이 있어. 그러면 자기장이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흘러가겠죠. 이 상태에서 전선이 하나 지나가는데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고 있네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전류가 흐르는 전선은 자석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잖아. 그렇죠? 얘는 자석이잖아. 자석이니까 당연히 자기장이 있겠죠. 그러면 이 전선의 자기장과 자석의 자기장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겠지. 자석과 자석이 인력과 청력이 작용하는 것처럼. 그래서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을 해봤더니 이
도선이 이 자석의 자기장에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더라. 근데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나 봤더니 자, 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손바닥을 이렇게 직각으로 엄지손가락과 나머지 네 손가락이 직각이 되게 펴서 자기장의 방향에 네 손가락을 맞춰주고 전류의 방향에 엄지손가락을 맞춰주면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이 얘가 움직이는 방향이 되는 거지. 교재로 한번 볼게요. 교재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앞에서 저쪽 바깥쪽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으니까 손바닥이 지금 하늘을 보고 있네요. 그러면 얘가 지금 어떻게 움직인다라는 거야? 힘을 위로 받는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자석이 가만히 있다라고 고정돼 있다라고 하면 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위로 힘을 받아서 꿈틀꿈틀 움직인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것도 예전에 문제 풀 때는 어떤 식으로 나왔었냐면 말굽 자석을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여기에다가 자기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도선을 깔아놓고 여기에다가 쇠 막대기 하나를 연결을 해요. 그러면 이 쇠 막대기가 움직이면서 이 넓이가 변하겠죠. 이 넓이 계산하는 문제 풀고 했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요즘에는 안 나온다. 자, 넘겨보세요. 실제로 이렇게 전류와 자기작용, 외부 자기장 안에 놓인 도선이 어떤 힘을 받는지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물체들을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자기공명 영상장치, MRI, 뇌자도 장치, MEG,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자기부상열차 나오네요. 자기부상열차 타본 적 있는 사람 있니? 자기부상열차? 못 타봤지? 우리나라에선 이거 상용화가 안 됐거든요. 지금 더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알기로 두 군데에 있어. 대전의 연구센터에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이거 요즘 작동하는지 모르겠는데 인천 월미도에 가면 자기부상열차 있거든요. 이건 관광용이야. 이게 빠르지 않아. 그냥 떠서 간다라는 느낌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생각하면 되는데 작년엔가 내가 요 얘기를 다른 데서 얘기를 했더니 어떤 친구가 자기네 동네에 자기부상열차가 있대. 그래갖고 내가 너 인천 살아? 인천 사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와? 그랬더니 자기 의정부 산대. 의정부에 자기부상열차가 어딨어? 그랬더니 자기네 동네 경전철이 자기부상열차라는 거야. 내가 양주 살거든? 의정부 바로 옆이야. 양주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내가 모르지. 아니래. 자기네 동네가 자기부상열차 있대. 그럼 어떻게 자기부상열차라고 생각해? 그랬더니 전철을 타면 얘들아, 전철은 철로와 철로 사이에 틈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쇠바퀴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나갈 때 덜컹덜컹 거리거든. 지금 겨울이니까 이 틈이 더 벌어져 있을 거라고. 그래서 더 덜컹거려 겨울에는. 근데 자기네 동네 경전철은 겨울에 타도 덜컹거리지 않고 스무스하게 간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부상열차래. 근데 어이가 없어가지고 의정부에 있는 경전철은 쇠바퀴가 아니라 그냥 바퀴야. 바퀴. 타이어가 들어있다고. 타이어. 그래서 경전철인 거야. 가벼워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러냐고. 자기는 오늘 처음 알았다고. 자기부상열차는 우리나라에서는 상용화되지 않았고요. 어떤 형태냐면 강력한 전자석을 이용해서 전류가 흐르게 하는 거야. 전류가 흐르게 해서 세 블록을 나눠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자기부상열차가 이렇게 떠 있으면 얘 안에서도 지금 전자석들이 작동을 하는 거고 얘가 서로 밀어내는 작용을 하는 거고 얘가 저쪽으로 달려갈 수 있게끔 얘가 만약에 뒤쪽에 있으면 얘를 당기는 힘으로 이렇게 세 블록으로 나눠서 생각하면 되겠지. 근데 이게 실시간으로 맞아야 되겠지. 빠바바바박 전류가 바뀌면서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얘가 강한 속도로 달릴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에는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았고 중국은 이거 상용화가 됐대. 그래서 베이징에서 상해까지 자기부상열차가 고속전철로 깔려 있는데 엄청 빠르다고 해요. 타보고 싶은 생각이 있기는 한데 중국은 여행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영어도 안 통하고 이 어플도 쓸 수가 없어서 내가 만약에 가도 이거를 제대로 티켓팅이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기는 해.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기부상열차를 앞으로도 상용화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원천 기술이 우리나라가 별로 없어. 그래서 이 자기 부상 열차를 우리가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로열티를 외국에다가 줘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기 부상 열차가 앞으로 상용화되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우리나라는 어떤 걸 연구하고 있냐면 탄환 열차라는 걸 연구하고 있거든요. 이거 사실 실측 모델까지 나왔어. 그래서 10분의 1로 제작된 모델까지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이것도 상용화되긴 좀 힘들 것 같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대전에 있는 무슨 연구원에서 만든 건데, 이거 결국은 뭐야? 떠서 달리는 이유가 이 철로 진동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 우리나라 고속철도가 있지만 고속철도 300km 이상으로 달리는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고속철도는 철컹거리면 안 되기 때문에 레일을 꽉 잡아주는 기술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충분히 이 기술로도 뭐 자기 부상 열차 아니어도 속도가 굉장히 나기는 하지만, 뭐 중국 자기들 그 이야기에 의하면 이거 500km 이상 속도가 난다라고 하니까 그걸 따라잡을 수는 힘들 것 같아, 고속 전철로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뭘 지금 연구하고 있냐면 터널을 만들어, 튜브로. 근데 거기가 진공이야. 진공 상태에서, 우리가 진공 청소기는 우주 개발을 하면서 만든 거긴 하지만 먼지를 바람으로 빨아들이는 거잖아. 근데 먼지만 빨아들이니 뭐 바닥에 굴러다니는 거 엄청 다 잘 빨아들이잖아. 강력하게 빨아들이거든. 우리 집 진공 청소기는 되게 약한데도 뻑하면 이불을 빨아들여갖고 이거 빼내느라 되게 힘든데, 진공으로 만들어가지고 기차가 거기를 통과하게끔 만드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고, 실제로도 실측 모델까지 만들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얘가 상용화되기 어렵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 구간을 진공으로 만든다는 게 진공인 상태가 만들기 어렵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아마 구역별로 끊어서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진공으로 만들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고속전철이 서울에서 용산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한 2시간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요거 타면 한 30분도 안 걸려, 진공으로 해놓으면. 근데 이제 너무 빨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최소한의 몇 개 역은 서야 될 테니까 진공으로 그 구역만큼만 섰다 출발했다 하면 뭐 30분은 좀 오버고 타고 내리는 시간도 있을 테니 뭐 1시간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고속전철도 2시간 15분이면 가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어서 1시간짜리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나는 그 생각이 좀 드는 거고, 하지만 기술은 계속 연구해야 되겠죠. 우리나라 고속전철이 대단한 게,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 사실은 별거 아닐 수도 있거든요. 짧잖아, 구간이.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건 그거야. 우리가 통일이 되든 안 되든 우리나라 철도가 북한하고 연결돼서 러시아로 연결되는 순간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거든. 다행히도 우리나라 철도 규격은 유럽 규격, 러시아 규격하고 같아요. 그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제강점기 때 다 못했는데 그나마 잘한 거 한 가지가 자기네 규격하고 다르고 대륙 규격에 맞는 철도를 우리나라에 깔은 거. 나 이거 하나는 그나마 그 못한 거 중에서 잘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전철을 연결해서 갈 수 있는 거지. 생각해봐, 얼마나 좋아. 여기서 구리역에 딱 가서 전철을 타고 서울역으로 간 다음에 서울역에서 리스본행 급행 열차를 타는 거야. 얼마나 멋있냐. 모스크바를 그 시베리아 벌판을 지나서, 아니면 뭐 중국 쪽으로 지나갈 수도 있겠죠. 중국 쪽으로 지나서 긴 시간, 좀 오래 걸리긴 하겠지. 근데 이거 고속철도로 간다라고 하면 뭐 비행기로 가면 훨씬 빠르겠지만 그거 이상의 낭만이 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본 애들도 이걸 하고 싶어 해.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일본에서부터 출발을 하려면 부산까지 해저 터널을 뚫어야 되거든. 우리는 그걸 절대 뚫어주면 안 되지. 만약에 뚫어주면 유럽 애들도 거꾸로 타고 올 거잖아.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안 뚫어주면 무조건 어디에 내려야 돼? 부산에 내려야 돼. 내렸다가 뭐 페리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할 건데, 그럼 부산에서 소비가 일어나겠지. 그러고 나서 가는 거야. 근데 만약에 부산에서 해저터널로 연결되면 내리는 애들도 있겠지만 그냥 일본으로 가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을 거잖아.
우리가 굳이 그걸 회저 터널을 뚫어줄 이유가 없지. 지금 일본으로 가는 게 우리가 불편하지 않은데. 그래서 일본에서는 되게 하고 싶어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하든지 말든지 추진 안 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 회저 터널이. 자, 자기부상열차. 자기부상열차도 그렇지만 그 두 번째 나온 전동기가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거죠. 전동기 한번 볼게요. 전류의 자기작용으로 회전에 의해 동력을 얻는 장치인데 이 전동기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고 우리 교과 과정에도 나왔던 거고 전동기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모터라는 말 안 들어봤어? 모터? 전동기가 모터야. 결국은 무언가 회전하면서 우리 주변에서 사용되는 것들. 뭐 지금 여기는 없지만 뭐 집에 있는 선풍기라든지 아니면 너희 여기 6층이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왔을 거잖아. 엘리베이터를 끌어올리는 것도 전동기가 있어서 그 레일을 잡아 다니니까 끌어올라가는 거고. 뭐 세탁기, 전자레인지 아니면 자동차도 요즘에 전기 자동차들이 많으니까 아니면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이런 것들도 다 전동기에 의해서 힘을 받아서 움직이게 되고 그래서 전동기들은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되는데 이 전동기가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N극과 S극에 해당하는 영구자석이 전동기 안에는 들어있고요. 이 안에 코일이 들어가 있어. 칠판을 보셔도 되고 교재를 보셔도 되는데 전류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냐면 D에서 C로, C에서 B로, B에서 A로 이렇게 전류가 흘러 들어오고 흘러 나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칠판을 보고서 자기장은 어떻게 흐르냐면 여기서 이렇게 흐를 거잖아. 자기장은 N에서 S로 지속적으로 자기장이 흘러가고 있을 거고요. 이러면 이 CD를 먼저 한번 볼게. 자, 전류의 방향, 그쵸? 자기장의 방향. 손바닥이 칠판 쪽을 향하고 있으니까 CD는 저쪽 안쪽으로 들어갈 거야, 그쵸? AB를 한번 볼게요. 자기장의 방향인데 전류의 방향이잖아. 그럼 어디로? 얘는 앞쪽으로 튀어나갈 거야.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겠지. 얘가 ABCD 전류라고 하면 이쪽 오른쪽은 반대로 들어가려고 하고 왼쪽은 튀어나가려고 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져? 이렇게 뒤집히겠죠? 근데 봐봐, 얘는 전류가 어디로 흐르고 있었어? 위로 흐르고 있었잖아. 그러면 다시 어떤 상황이 되냐면 위로 흐르고 자기장이니까 반대로 가야 돼. 이런 방향이 돼야 돼. 그럼 이거 뭐야 이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 선풍기 하면 딱 좋겠네. 망가지지 않겠냐 이거? 너무 힘을 받으면 이거 빨리빨리 움직이다 보면 이거 떨어져 나갈 거잖아. 그래서 전동기에는 어떤 장치가 들어있냐면 정류자라는 게 들어있어요. 까만색 동그라미 3번에 정류자라는 애가 있어서 얘는 반바퀴 회전할 때마다 이 전류의 방향이 바뀌어. 이쪽이 끊어져 있어가지고 한쪽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돼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CD였어.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회전을 하게끔 해. 그러면 여기 전류가 흐르지 않고 이쪽으로 계속 전류가 흐르게 하는 거야. 오른쪽 방향 위로만 전류가 흐르게. 그러면 얘는 계속 뱅글뱅글 돌아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 작용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게 정류자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있는 정류자 동그라미 좀 쳐주세요. 코일이 반바퀴 회전할 때마다 정류자에 의해서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코일은 계속 같은 방향으로 회전한다. 다음 주에 우리가 전자기 유도를 하면서 발전기를 배울 거거든요. 근데 얘는 사실은 발전기랑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발전기라는 건 뭐지? 자석 사이에서 코일이 회전하면 유도전류가 생기는데 그 유도전류를 만드는 거잖아. 근데 얘는 뭐야? 전류가 흐르면 코일이 회전하게끔 자기장에서. 그치? 그러니까 두 개는 완전히 반대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전동기는 전류를 쓰는 거고 발전기는 전류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거랑 비슷한 게 그 스피커예요. 스피커 우리가 뭔지 다 알고 있잖아. 소리를 크게 증폭해 주는 게 스피커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 스피커 안에도 자석이 들어 있어서 이 자석의 힘 때문에 자석 앞에 코일이 달려 있어서 전기 신호가 들어오면 이 자석의 자기장과 코일이 반응을 해서 앞에 있는 진동판을 이 코일이 때려. 그러면 진동판이 울리면서 소리가 나게끔 해주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집에서 쓰는 조그만 그런 헤드셋이나 여기에는 굉장히 작은 자석이 들어갈 텐데 요즘은 이 헤드셋도 출력이 굉장히 좋아져서 거기 다 네오디듐 자석 들어가요. 출력이 굉장히 좋아졌어. 근데 콘서트를 가거나 아니면 체육관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는 앰프가 엄청 크잖아. 그리고 한 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막 몇십 개씩 놓여 있단 말이야. 그 앰프를 뜯어보면 거의 우리 몸통만한 자석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출력이 어마어마하지. 선생님이 걔 누구더라? 마지막으로 갔던 콘서트가 제이슨 무라즈 콘서트를 갔는데 다 스탠딩석이었거든. 근데 너무 늦게 가가지고 내가 서 있던 좌석이 요 앰프 끝쪽이었어. 거기 있다가 힘들어가지고 막 삐집고 다른 사람 쪽 가운데로 왔는데 왜 갔냐면 거기 서 있었더니 내 가슴이 울렁거려. 제이슨 무라즈를 내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 티켓이 생겨갖고 간 건데 그 감동받고 가슴이 울렁거렸던 게 아니라 스피커가 한 번씩 빵빵 칠 때마다 얘는 되게 조용한 음악을 한단 말이야. 빵빵 칠 일이 없어 우퍼가. 근데 이제 드럼 비트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출렁출렁 하는 거야. 근데 앰프의 진동판이 한 번 이렇게 울릴 때마다 거기 공기가 진동하는 게 보이진 않는데 느껴져. 얘가 진동하는 게. 그래서 내 가슴팍도 같이 진동해. 거기 못 서 있겠더라고. 너무 힘들어서. 그래가지고 가운데로 갔더니 좀 괜찮아졌거든. 그러니까 진동이 엄청 심한 거지 이게. 근데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마이크 있죠, 마이크. 마이크는 뭐야? 내가 이야기하는 소리를 얘가 받아가지고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거잖아. 그러면 똑같아 얘도. 내가 이야기하면 진동판이 떨리면서 그 진동판이 코일을 건드려. 코일을 건들면 그 코일이 자석하고의 이런 작용 때문에 전기가 만들어져서 그 전기 신호를 입력을 하게 하는 거거든. 내가 이거 예전에 우리 아들하고 실험을 한 적이 있어. 어떤 실험을 했냐면 컴퓨터에 외장형 스피커 있죠. 한 3W, 4W 정도 되는 거. 이거를 갖다 놓고 내가 얘가 게임할 때 쓰는 헤드셋에 마이크 달려 있잖아. 요거를 길게 줄 빼가지고 거실로 와갖고 이 마이크에다 얘기하면 소리가 들리니까 한 명은 마이크를 귀에다 대고 하나는 스피커에다가 야! 그랬더니 들려. 실제로. 근데 이제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면 거의 뭐 10대 1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마이크로 조용조용 얘기해도 스피커로 되게 잘 들리는데 스피커로 되게 세게 얘기해야 마이크로 들려. 근데 이게 마이크를 거의 꼽아야 돼. 왜냐면 어차피 우리 집에서 실험을 한 거니까 야 얘 방하고 거실하고 뭐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 내가 스피커에 소리 지르면 가만히 있어도 들릴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이크에서 진짜 소리가 나는지를 들으려면 굉장히 세심하게 마이크를 꼽고 다른 소리를 다 차단을 해야 돼. 그러면 진짜 스피커에서 얘기하는 게 마이크로도 들려. 똑같은 현상인 거야. 대신에 소리가 되게 작게 들리겠지. 집에서 한번 해봐. 이거 되게 재밌어. 자, 그러면 여기도 개념 확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